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뮌헨에 있었던 안보회의의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드려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밥값을 대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네가 좀 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당황스럽죠. 바로 독일 뮌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유럽의 한복판에 나타나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서구의 조용한 쇠퇴를 정중하게 관리하는 관리인 노릇은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이 왜 나왔는지, 또 유럽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독일 뮌헨에서 제62회 뮌헨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제디 벤스 부통령이 유럽을 호되게 비판하고 간 상황이었고 긴장감 있게 이번 자리를 좀 모이게 됐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디 벤스 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서 이민자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온다고 했을 때 유럽 지도자들이 아이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모이게 됐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치를 바닥까지 낮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일단은 한번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앞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 기대치를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이제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비오는 벤스 부통령과 사뭇 좀 결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국은 유럽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을 때 좀 기대치 확 낮추고 무슨 말을 할지 긴장 좀 하면서 들었는데 유럽과 하나라고 하니까 일단 마음이 열리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작년과는 조금 다른 느낌? 이러면서 열린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 핵심이 담기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미국은 서구의 조용한 쇠퇴를 정중하게 관리하는 관리인의 노릇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계속 무임승차하면서 미국에게만 국방비 떠넘기고 제조업은 중국에게 다 넘기고 국경 헐렁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쇠퇴하는 거 이제 더는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조용한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스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포장을 하고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속내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 자리에 가서 구체적으로 뭘 원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계산서였습니다. 나토에는 유명한 2% 국룰이 있습니다. 각 회원국이 GDP의 2%는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2%의 국룰이 언제부터였었는지 잠시 역사의 시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나토 방위비 2%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는 2006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20년 전이죠. 당시에 미국이 우리가 나토 돈을 70%나 내는데 유럽도 성의 표시는 해줘야 되겠죠? 라면서 2%라는 가이드라인이 그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20년 전 그때만 해도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권고사항 정도의 2%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2014년 12년 전이 되는 거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뺏는 사건이 터지자 분위기가 이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토의 리더들이 모여서 2024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2%를 찍자. 이렇게 두다가는 러시아가 우리 나토 다 좀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림반도가 한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토 안에서 자구책이 생기게 됐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안 되지. 국방비를 아무래도 내기는 내야 되겠네. 이런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가 2014년도가 되고요. 그때 목표치가 2024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우리 다 각출해서 무조건 2%는 만듭시다. 그런 결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 안에 2%의 방위비라는 국룰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2024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지키는 나라는 지켰고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여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가 여전히 1.3%대에 머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이클 루비오 장관이 이런 나라들을 이번 연설 통해서 콕 집어냅니다. 2%가 이제 바닥이지 이게 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는 기본이고 러시아나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3% 이상, 어쩌면 5%까지도 이 연설의 시간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청구서가 던져진 거고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모범생, 잠시 후에 왜 이렇게 덴마크가 또 모범생이 됐는지 아마도 들으시면서 그린랜드 때문인 거를 이미 감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덴마크가 이런 그린란드의 이슈가 되기 이전까지는 1%대에 머무는 국방비를 내면서 실제로 나토라고 하는 우산 속에서 좀 안위하게 있었던 나라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이 그린란드와 엮여 있는 이 문제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방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게 되는 모범생 쪽으로 좀 바뀌게 됐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미 3%를 향해서 뛰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다 더치페이 분위기로 가는 건데 여 안에서 우리한테는 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머리를 싸매는 나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번 안보회의에서 각 나라별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검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1.3% 수준에 머물면서 나토 내에서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마이클 루비오 장관이 미국의 최인접국이고 핵심 동맹인 캐나다를 향해서 안보 무임승차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국제무대에서 쏟아내게 됩니다. 미국이 북미 대륙 전체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사이에 캐나다는 정작 동맹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럽도 콕 집었습니다. 남유럽에서의 주요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국가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5% 내외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고, 나토라는 우산 안에서 어찌 보면 러시아라는 위협 안에서는 가장 좀 거리가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두 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는 자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재정 위기가 있다 보니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은 어필을 하게 됐고요. 루비오 장관이 이것을 동맹의 안보를 경제적인 논리로 회피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민넨 회의에서는 미국이 경제 상황이 방패가 될 수 없다. 안보의 위협 앞에서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동맹은 더 이상 우선순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냉정한 현실론을 들이밀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얘기하고 있었던 경제 문제, 이것도 이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전선의 국가들, 나토 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는 2026년 국방 예산이 GDP 대비 4.8%라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미국을 제치면서까지도 나토 내에서 방위비 지출 1위라는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들의 발등에 불 떨어진 나라가 폴란드이기 때문에라도 국방비 지출에 아낌없이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발트 3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발트 3국 역시 자신들의 서바이브를 위해서라도 GDP의 3%에서 최대 5%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보라는 건 선택이 아닌 서바이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들의 사례를 들면서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국가들이 증명하고 있는 긴박함이 지금 유럽 전역의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고, 서유럽 국가들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명분으로 이 시간을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도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안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독일이 2024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2%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특히 메르츠 총리가 이번 민헨 회의에서 기존 국제질서의 파괴를 경고하면서 시대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독일은 이제 헌법상의 부채 제한까지 풀어가면서 2026년 국방 예산이 역대 최대인 1,000억 유로 이상으로 편성을 했고, 2029년까지는 독일 차원에서 3.5%를 달성하겠다는 전례 없는 재무장 계획도 독일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덴마크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GDP의 1.2%만을 지출했던 덴마크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방위비를 2배 이상 늘리면서 나토의 새로운 선봉장으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3.5%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안보 자강론을 펼쳤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또 북극 안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또 그린란드라는 그 위치적인 지리적인 문제들,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뒤에서 숨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권 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덴마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데는 결정적인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당국에 의하면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를 통해서 재건하고 있는 군사력으로 2-3년 내에 지금 현재 있는 나토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폴란드가 됐던 아니면 발트 3국이 됐던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이 최근 앞으로 2-3년 이내에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라도 덴마크 입장에서도 발트 3국 그 다음은 바로 덴마크죠. 그런 위치적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동맹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한 비용 분담의 압박을 주고 있고, 덴마크가 선제적인 증행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란드를 비롯한 북극권에서의 전략적인 중요성입니다. 그린란드를 품고 있는 덴마크로서는 북극이 더 이상 평화로운 이제 얼음바다가 아니고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에 맞서서 주권을 수호하고 서방의 북측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덴마크 차원에서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안보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건 2%, 그동안 우리가 국룰이라고 생각했던 이 2%, 이게 지금 마름이지 이게 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2%는 이제 최소 기준이고 앞으로는 그 이상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2%를 달성한 나라들도 지금 보면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했는데 이제
더 써야 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던 게 이번 미넨 안보회의에서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넨의 회의를 마치고 그 동선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뭐 빅3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 갔습니다. 왜 하필 이 나라들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 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이 두 사람이 유럽에서 대표적인 친 트럼프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럽 안에서는 종종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인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들을 찾아간 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첫째, 우리 편은 챙긴다. 유럽연합 안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거고, 둘째,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 두 나라를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산 가스 대신에 미국산 LNG 사고, 또 러시아의 원전 기술 대신에 미국의 원전 기술 쓰라는 거죠.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민간 원자력 협정 맺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자 합니다. 슬로바키아나 헝가리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주장해 왔던 나라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시나리오를 함께 그리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미넨 안보회의 이후에서의 순방 경로를 보면 미국에서 뮌헨, 그리고는 슬로바키아, 다음 헝가리, 그리고 미국으로 복귀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유럽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유럽의 큰손들, 영푸독이라고 얘기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뮌헨 안보회의 2026 현장에서 나타난 빅3의 입장을 핵심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독일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독일은 시대전환의 완성이다라는 것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지해왔던 안보의 무임승차 전략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핵심의 입장은 독일 입장에서는 보니까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이 공포가 현실이 되자 메르츠 총리가 독일 중심의 유럽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보로는 국방비를 3.5%까지 끌어올리기로 발표를 하고 또 특히 프랑스의 핵무기를 유럽 전체의 방어 수단으로 공유하게 되는 유럽 공동 핵우산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독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미국이 떠날 자리 우리가 채우겠다. 이제 유럽의 대장은 독일과 프랑스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경우는 이겁니다. 프랑스가 미국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유럽은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돼라는 걸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 있었는데 뮌헨 안보회의에서 내 말 맞지? 맞지? 확인했지? 인정?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루비오 장관의 압박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자체가 지정학적인 강대국이 되어야 되고 미국에 우리가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과 대등한 제3의 세력으로 유럽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프랑스는 강조를 하고 이 하나 가운데서 프랑스는 우리가 또 대장주지라는 느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보로 보면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을 무기로 해서 유럽의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게 프랑스의 스탠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아닌 메이드 인 유럽을 통해서 유럽의 군을 무장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프랑스가 강조하고 있었던 건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서 진작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라도 미국의 의존 끊고 우리 유럽 군을 창설하자가 프랑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는 영국은 사실 미국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동맹국입니다. 전통적인 동맹이 사실 요즘의 영국의 모습에서는 그 붕괴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한때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파이브 아이즈로서 같이 움직이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고 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자신의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나 경제 압박이 거세지자 루비오 장관이 민헨에서 대중국 봉쇄를 외치는 시점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는 안보를 논하고 그 뒤로는 중국과 돈독한 경제 협력을 약속하게 되는 영국의 스탠스, 이 모습이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지금 영국이 왜 그러지라는 퀘스천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비판을 좀 받게 되고 있고요.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적인 고립에 내몰린 영국이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우산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고 있고, 서방 결속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영국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과 프랑스가 우리라도 뭉쳐서 미국 없이 강해지자는 자강론으로 똘똘 뭉치고 있고, 영국은 그 대열에서 살짝 이탈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위험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먼저 챙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강론 펼치고 있죠. 미국말 안 듣기 시작하죠. 또 영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동유럽의 보수 정권들을 포섭해서 유럽 내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루비오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이례적인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기립박수의 모습 또한 뉴스가 되고 있었던 건 최악은 피했다. 작년에 제이드 빈스 부통령이 얘기해서 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좀 긴장 좀 풀면서 다 같이 그런 기립박수의 느낌이었다는, 그게 좀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너무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두고 유럽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묘사가 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민헨 회의에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곳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가장 뼈아픈 변화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장엄한 약속이 사라지고 이제는 현실적인 종전협상이라는 냉혹한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지원이 영구적일 순 없다.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메시지가 던져졌고,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권고가 전장의 승리를 목표로 버텨왔던 젤렌스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이 미국의 시선이 이미 유럽 너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럽의 문제는 이제 유럽이 해결을 하라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미국이 지금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모든 자원을 대중국 봉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제 유럽의 안보 범위를 확장을 하고 중국의 기술 침투를 차단을 하고 공급망을 분리하게 되는 경제안보 전선에서도 유럽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지방전선이 되어버린 셈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6 민헨 안보회의에서 긴박했던 그 뒷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70년 대서양 동맹의 거대한 재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의 본질을 두고 NPR의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화해할 준비가 됐지만 유럽은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적인 이 말에 속듯이 좀 비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밥값 각자 내고 스스로를 지킨다면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의 화해를 제안했다는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리더들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한 청구서를 보게 됐고, 미국이 언제든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유럽이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고, 유럽이 겉으로 기립박수를 치더라도 속으로는 이 독자적인 생존
청춘의 길, 전략적인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26의 미넨 안보회의였다는 것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폭스의 경우는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박수 소리야말로 유럽이 마침내 미국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인정의 박수고, 유럽이 자강론을 펼치는 것 또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나약한 동맹에서 벗어나서 강한 동맹으로 거듭나는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뮌헨의 박수 소리는 뜨거운 재회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의존 관계는 끝나고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비정한 성인식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더 큰 파도를 향해서 뱃머리를 돌렸고, 유럽이 그 거친 바다 위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비정한 결별이나 청구서를 내밀었다라기보다는 유럽을 향한 미국의 강한 성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별의 서막이라고 우려를 하고 누군가는 힘의 승리라고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대서양 양안의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을 끝내고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2026 뮌헨의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이 기립박수는 단순히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을 넘어선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어른으로서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된 유럽, 그리고 그 유럽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온 미국 사이에서의 새로운 신뢰 관계를 알리는 시간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던진 이 비정한 청구서, 유럽에게 고통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결속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동력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게 더 이상 아이처럼 굴지 말고 밥값 내자라고 호되게 꾸짖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이자 가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질서는 재편되지만 진정한 동맹은 이렇게 더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